당신이 모르는 세종의 진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성군, 과학과 문화를 꽃피운 조선 최고의 왕. 우리는 세종대왕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책과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세종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인간이도, 형을 견제하고 왕위를 탐했던 야심가 충녕대군,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않던 까다로운 미식가, 그리고 사대부들과 목숨을 건 암투를 벌였던 냉철한 정치가. 오늘 우리는 조선왕 조실록과 야사, 그리고 최근 밝혀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비밀 코드를 풀어볼 것입니다.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치열한 정치가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왕위를 향한 은밀한 야망, 셋째 왕자의 계산, 형을 고자질한 동생.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순수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충녕대군 시절, 그는 끊임없이 형 양녕대군의 잘못을 아버지 태종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할머니 신의왕후의 제삿날, 양녕대군이 매형과 기생들을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의 제삿날에 소인배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세자로서 합당한 행동입니까? 라며 직접 나서서 꾸짖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새 옷을 자랑하면 마음을 먼저 갈고 닦으라며 훈계했고, 주변 신하들까지 충녕대군의 말이 옳다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양녕대군이 태종에게 달려가 충녕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심약한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불평하자, 태종은 오히려 충녕, 그 아이는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지만 결단력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다고 충녕을 두둔했습니다. 야사에는 더 직접적인 장면도 등장합니다. 양녕대군이 태종에게 혼나고 나오는 길에 충녕대군에게 "너 또 아바마마한테 일렀지?" 라고 따지자, 충녕대군은 아무 말 없이 무언의 긍정을 표했다고 합니다. 고약한 성격의 셋째 왕자, 태종실록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도세종은 성질이 고약해 형제들 사이에서 무시당했다.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녕대군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 언제 형이나 다른 세력에게 제거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였죠. 역사학자들은 이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틈만 나면 짜증을 부리고 성을 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인 감정 조절의 실패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자 자리를 노리면서도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약하게 굴었을 수 있습니다. 태종의 선택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태종 이방원은 피로 왕자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며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 냉혹한 정치가였죠. 그런 태종이 충녕대군의 본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태종은 충녕이 17살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자가 아니어서 따로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나 하여라."
그리고 여러 악기를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아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야망을 숨기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라는 암호였을까요? 충녕대군은 이후 검은고와 가야금에 몰두하여 형들을 가르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실록은 악기를 통해 양녕대군과 화합했다고 기록하지만 이것 역시 충녕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418년 양녕대군은 폐쇄자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22세의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됩니다. 병든 왕의 고집, 고기와 눈물의 32년. 고기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던 왕. 세종대왕의 가장 유명한 약점은 바로 고기 중독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전하, 고기를 줄이셔야 합니다라고 간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은 직접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경 임금이 직접 밭을 가는 의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선농단에 발이 묶였죠. 배가 고파진 세종은 밭을 갈던 소를 보고 저 소를 잡아 국을 끓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바로 설렁탕이라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더 극단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죽고 3년상을 치를 때 효자였던 세종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으니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전하,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태종도 죽기 전 유언으로 아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주어라라고 남겼을 정도입니다. 조선 최악의 환자 왕.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세종은 평생 비만과 성인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병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안질 눈병으로 20년 이상 고생했고 말년 8년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내가 눈병을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됐으므로라는 세종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갈병 오늘날의 당뇨병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배고파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임질과 피부병 실록에는 세종이 피부병으로 몸이 헌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태종은 상왕이 된 후 세종이 뚱뚱해진 것을 보고 함께 사냥을 나가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비만을 걱정했던 것이죠. 과로사 직전까지 간 워커홀릭. 그런데 세종의 병은 단순히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살인적인 과로였습니다. 세종은 수면 시간이 극도로 적었습니다.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다 잠들자 세종이 직접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왕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의 요구사항에 시달리다 못해 병석에 누웠고 훈민정음 반포식 축하잔치에는 집현전 학사 절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과로로 쓰러진 것이죠. 세종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이었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이 편안하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세종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자신도 과로로 몸을 망쳤지만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진실, 지식혁명의 비밀 프로젝트, 한글은 세종의 단독 작품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글이 지편전 학자들과의 합작품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글은 세종이 단독으로 창제한 것입니다. 2015년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을 주도한 한글학회 김스롱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집필에 참여한 신하들조차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설한 책만을 집필했을 뿐입니다. 즉, 지편전 학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한글을 설명하는 책을 썼을 뿐 한글 자체를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비밀 프로젝트였을까? 훈민정음 창제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참여했고 대부분은 반포 직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세종은 국가의 중대사를 비밀로 진행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대부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식 독점의 도구는 한문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은 한문을 배우는데 평생을 바쳤고 이 한문을 통해 행정, 법률, 문화 등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이는 곧 사대부들의 지식 독점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알려지면 사대부들이 총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는 것을. 최만리의 상소 기득권의 저항. 1444년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등은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대에 어긋납니다. 새로운 글자는 오랑캐의 글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누가 우리의 지배를 따를 것입니까? 세종은 이들을 옥에 가두고 꾸짖었지만 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언문, 즉 천한 글자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저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수백 년간 공식 문서에 사용되지 못했고 주로 여성들과 평민들만 사용했습니다. 세종의 혁명은 성공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초가집 2년의 진실. 백성 사랑인가, 정치쇼인가? 왕이 초가집에서 산 이유. 세종 제위 초기, 조선에는 7년간 큰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거리에는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세종은 광화문 사거리에 솥을 내걸고 죽을 끓여 나눠주는 등 백성을 구하려 애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경회로 동쪽에 2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임금이 기와집에서 편히 잘 수 없다. 신하들과 왕비가 만류했습니다. 불이 날 위험이 있고 왕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가집을 지을 때 궁궐 안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춧돌도 쓰지 않고 억새로 지붕을 덮어 만든 진짜 초가집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초가집에서 무려 2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신하들의 작은 반항.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세종 몰래 초가집 바닥에 집더미를 넣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알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 이야기는 세종의 백성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해석 정치적 제스처?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왕이 초가집에 산다고 해서 가뭄이 끝날까요? 백성들의 배가 불러질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정치적 제스처였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도 당신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또한 사대부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왕이다. 너희도 각오해라. 세종의 초가살이는 진심 어린 백성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노비 정책의 역설. 인권과 국익 사이. 600년 전의 출산 휴가. 세종의 가장 진보적인 정책 중 하나가 노비 정책입니다. 세종은 궁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가 임신하면 출산 전 한 달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일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는 100일의 출산 휴가를 제정했습니다. 남자 노비들 역시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30일간의 육아 휴가를 받았습니다. 600년 전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라니 세종은 정말로 시대를 앞서간 왕이었습니다. 노비수를 늘린 왕. 그런데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종은 동시에 조선 역사상 노비의 수를 가장 크게 늘린 왕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노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세수 기반, 유사시 동원 가능한 군역 자원이었습니다. 세종의 노비 정책은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비의 인권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비라는 신분제도 자체를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냉정한 계산.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면 더 많은 노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건강한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의 생산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자함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세종은 진심으로 노비를 인간으로 대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철한 통치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비밀 코드입니다.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치적인 냉철함이 공존하는 이중성. 가족의 비극. 세자빈 폐위 사건. 두 번의 세자빈 교체. 세종의 가족사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맏아들 문종 당시 세자의 부인이 무려 2번이나 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야사에 따르면 휘빈 김씨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자는 그녀를 멀리하고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더 총애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휘빈 김씨는 압승이라는 주술을 썼다가 발각되어 폐위되었습니다. 압승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흑마술의 일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세종은 이번에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순빈 봉씨를 간택했습니다. 하지만 순빈 봉씨도 세자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술을 좋아해 무단으로 궁중에 술을 반입했고 성격이 난폭하여 궁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세자는 순빈 봉씨의 투기가 한나라 여후 못지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자의 사랑을 얻으려 노력했던 순빈 봉씨는 결국 좌절하고 궁녀와 동성애를 하는 사건까지 일으켜 폐위되었습니다. 세종의 고뇌. 두 번의 세자빈 폐위 사건은 왕실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세종은 인자한 군주였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문종의 안정을 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의 권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순빈 봉씨의 동성애 사건은 조선 왕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은밀히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폐위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 두 번의 실패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세종 역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왕실의 체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과학의 왕. 장영실과 세종의 관계. 노비 출신 천재를 발탁하다. 세종의 가장 위대한 결정 중 하나는 노비 출신 장영실을 발탁한 것입니다. 장영실은 동래연의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각종 기계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태종 시절 장영실의 소문을 들은 세종 당시 충녕대군은 아버지에게 그를 추천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 장영실을 중앙으로 불러 올렸고 심지어 종삼품의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노비가 고위 관직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과학혁명. 세종과 장영실 콤비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격루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세계 최초의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치국이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량 측정 기구. 유럽보다 200년 앞선 발명품이었습니다. 혼천의 천문 관측 기구. 이 모든 발명품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비극적 결말. 하지만 이 위대한 콤비에게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42년 세종이 타고 다니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영실이 감독한 가마였습니다. 다행히 세종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것은 왕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곤장 100대의 형벌을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살려주었지만 다시는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영실의 행적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야사는 장영실이 궁궐 근처에서 평생을 살며 멀리서 세종을 그리워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야사는 세종이 은밀히 장영실을 지원했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이 장영실을 다시 쓰고 싶어도 신분 제도와 왕의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의 한계이자 조선이라는 신분 사회의 한계였습니다. 음악과 술. 세종의 은밀한 취미. 술과 음악을 사랑한 왕. 세종은 공식 석상에서는 근엄한 성군이었지만 사생활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신하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때로는 과음으로 다음날 정사를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록에는 신하들이 전하,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라고 간청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종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향비파 등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뤘고 직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정대업, 보태평 등 조선의 궁중음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은밀한 밤의 일과 야사에 따르면 세종은 밤에 홀로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낮에는 국사에 시달리고 신하들과 논쟁하고 병으로 고통받던 세종. 밤에 혼자 음악을 연주하는 시간만큼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어떤 야사는 세종이 궁녀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며 음악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 후계자의 그림자, 문종에게 쏟은 과도한 기대. 세종은 맏아들 문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문종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세종은 그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대리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문종에게 모든 국사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세종 자신도 과로로 쓰러져 있으면서 아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킨 것입니다. 문종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문종의 비극. 문종은 세종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세종이 1450년에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30년 넘게 세자로 지내며 과로에 시달린 결과였습니다.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결국 수양대군 세조의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조선 왕실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수양대군을 경계하다. 야사에 따르면 세종은 죽기 전 수양대군 세조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많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그가 언젠가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문종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수양을 조심해라. 그 아이는 왕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문종은 일찍 죽었고 어린 단종은 삼촌의 야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진짜 비밀 코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에게 글자를 준 것. 왕실의 체면보다 백성의 실용을 우선시한 것. 노비에게도 인간다운 대우를 해준 것. 이 모든 것은 나는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세종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쓰러지면서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 600년 전 한 병든 왕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종이 남긴 한글을 쓰며 그가 만든 과학기구의 원리를 배우며 그가 제정한 법과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32년 재위 기간 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세종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종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처럼 책임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이것이 세종대왕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세종대왕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약점과 욕망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